자, 우리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사이트는 최부심. 최부심이 뭐예요? 부동산 심부름 센터라는. 예. 최국장은? 그냥 국장만 하는 최국장이라는. 예. 자, 최부심. 그 국장. 난 뭐 대단한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최부심 네. 부동산 더 자세한 내용 최부심 가서 구독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고, 양도세 관련해서 제가 오늘 뭐 큰 건 아닌데 네. 상당히 중요한 걸 하나 물어와 갖고 생색 좀 내려고요. 양도세 관련해서 대통령이 1시 24분에 트위트를 합니다. X를 합니다. 네. 요거 깼어요, 저는. 미치겠습니다. 밤마다. 네, 요게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트윗을 하면 요거를 그 대변인실에서 기자들한테 대통령이 트윗했으니까 기사 좀 써주세요 하고 이거를 트위팅을 해요. 카톡을 해요. 근데 카톡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 트윗은 꺼놓지만 자다가 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즉시 보도 가능하대. 아니 트윗 했으면 보도해도 되는 건데 뭐 가능하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기사 써달라는 얘기야. 뭐라고 올리셨냐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기사가 요 기사야. 요 기사. 헤럴드 경제 건데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 그렇지. 근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평가야. 그러니까 강남 이를테면 3구 쪽이겠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고요? 그것도 주거용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이길 텐데요. 요 얘기가 이게 실거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이제 안 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아니 말씀.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실거주로 가니까 다주택 아니더라도 실거주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네. 보유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서 결국은 실제로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청와대가 강유정 대변인이 그거는 그냥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좀 많이 나갔네요 라면서 살짝 뒤로 뺐어요. 그래서 보유세는 그냥 아직 전면에 안 나타난 상태였어. 일단 양도세 가지고 진짜 푸시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거는 보유세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 발언도 있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그렇지. 그 발언도 보유세에 올리겠다는 말과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당국자, 핵심 관계자한테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 네. 전화 요금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랬더니 딱 워딩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제가 쇼츠로 올려놨거든요. 한번 쇼츠로 한번 우리 입증실 겸 쇼츠로 올린 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드릴게요.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는 갈아타기 꿈틀이더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보세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일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최초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부동산 요거야. 청와대 관계자 정확하게 멘트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수단이 대통령 SNS를 그대로 해석하세요. 이 정도면 보유세를 매우 노골적으로 천명하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지하게 핵심 당국자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핵심 당국자도 놀랬어. 이 표현을 보고. 그리고 저 오디오를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되게 놀란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기로 나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안 하기로 했던 건데 대통령이 확 가시는구나. 인재 속도 내시는구나. 그런 현타를 느낀 목소리였거든요. 보유세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뭐 선거와 무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갑니다. 확언컨대. 부동산 전문가가 있으니까 말을 못 하시겠네요. 먼저 얘기하세요. 네. 그 부동산 보유세도
그 시라가와 마사키라고 하는 그냥 일본의 30년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일본 중앙은행장인데요. 저희로 치면 이창용 총재 같은 그런 포지션인데 네. 그 30년간 일본 중앙은행 다니면서 85년, 92년 일본 부동산 대폭락. 그래서 그 기간을 다 버틴 다음에 2018년에 책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부동산 과열 때 분위기를 묘사를 해놨는데 네. 그때 세법이 현재 한국 부동산 세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85에서 92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있었을 때 장기 보유 공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고 팔지 않고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 한다. 금리를 똑같네.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더니 민간 어용 교수들이 나를 찾아와서 모두 반대했다. 민간 시민단체들은 그냥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시라가와 마사키를 포함해가지고 미에노 총재를 다 자르라고 한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똑같네 한국이랑. 네, 똑같습니다. 이게 89년, 91년, 그 85년부터 90년에 있었던 그 대목인데 저는 그게 2020년에 서울을 지금 묘사하고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똑같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굉장히 완화가 되었었는데요. 원래는 주택 가격이 10억이면은 공시가는 한 7억 정도가 되고 그 공시가에 그냥 그대로 재산세율 0.034%를 곱하는데 MB 정부가 돼가지고 여기 공정가액 반영 비율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는 현재 재산세는 6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본 제도이거든요. 일본이 과거에 재산세가 왜 그렇게 낮았냐면은 공정가액 반영 비율이 10%였어요. 10억에 공시가 7억인데 공정은 10%니까 7천만 원에 고정재산세 1.4% 내는 거예요. 그럼 7천에 1.4% 내는 거니까 한 100만 원 낸 건데 그러니까 10억에 이제 1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일본에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거를 다시 100%로 높이고 고정자산세 1.4로 바꾸고 이런 개혁을 하면서 일본 부동산 버블을 깨뜨렸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보유세도 그냥 공정가액 반영 비율이라는 그런 거를 삭제하거나 그다음에 재산세 김용범 정책실장 말한 것처럼 현재 0.4로 되어 있는 그 재산세 최고 세율이 그 밑에가 아니라 이제 위 구간을 신설하면은 고가 주택과 초가 주택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보유세를 개편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요? 보유세 그거는 이제 세금을 올리면은 집값이 빠진다는 거는 이제 굉장한 인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반영해 가지고 원래 해석이 되거든요. 뭐냐면은 세금이 5년 10년 그러니까 소득세처럼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은 보유세를 높이면은 사람들이 보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매도가 압력이 커져가지고 매매가가 하락하지만은 지금 보유세 높여놨는데 정권 바뀌거나 선거 끝나거나 하는 이유로 또 보유세를 낮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보유세를 상승했는데 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냐면은 그 중간에 사람들의 기대라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결국은 믿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그 이전 정부를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되면은 세금 다 깎아주고 민주당 되면 다시 올리고 이거를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그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세제가 너무 변한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거는 어쨌든 그냥 행정부 그냥 최고 통수권 그냥 이제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가 밀어붙이겠다는데 그 밑에서 누가 반박할 것이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쌓기 위한 이제 혼자만의 고군분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는 저는 다 이제 기재부 세제시를 포함한 그런 늘공 집단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양 정당의 정치인들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 고대하실 때 저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선언했고 그렇게 쭉 가게 되면은 결국 그걸 믿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거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 자 일단 4년 4개월은 이 기조로 갑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지? 그 확고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자 그리고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단기 필마로 지금 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MBC처럼. 초초초 급매도 등장. 매물 늘면 가격 안정될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아니 내놔도 집이 안 팔려요 그러는데 그거 한 3, 4억 낮추니까 바로 당일에 팔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집값이 그런 방식으로 측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지금 뭐 국세청 양도세 시뮬레이션 이게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국세청장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10억 벌었을 때 니네가 지금 언제 파는 게 좋겠니? 라면서 이렇게 올려줬어. 이거 좋네. 친절해.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료들이 대통령 혼자서 당기필만 하고 있는데 계속 서포트 자료를 주면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나 봐봐, 너 지금 돈 벌었잖아, 지금 10억 벌었잖아. 그러면 현재 2억 6천 내면 되거든. 근데 2억 6천 현재가로 하면 안 팔릴 테니까 좀 더 손해 봐. 어차피 많이 땄잖아. 근데 말이야 너 자 개정 이제 5월 9일 이후가 되면 2주택 경우 이렇고 3주택 이래. 남는 거 거의 없어. 지금 빨리 팔어.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딱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먹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걸 해야 돼. 네, 맞습니다. 응. 신뢰를 계속 쌓아야지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 그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엄포를 놔버리면 엄포라고 하기보다는 강력한 이재명 정부는 네. 이 기조를 그대로 쭉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기대 심리가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좀 투기를 하든 뭐 집을 사가지고 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투기 대기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기 수요를 없애는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받아주겠다고 막 할 사람이 있어야 집값이 올라가든 뭐 하든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 기사도 보면은 매일경제 투기 못 잡을 것 같나 불호령에 압구정 현대 매물 60% 늘고 금매도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그런 결과로 여기 나가도 돼. 이어지겠죠. 집값이 150 되는데 막. 그래도 이미 벌 만큼 벌었어. 많이 벌어서. 근데 꼭 부자들이 올랐어. 꼭 더 저 구두셉니다. 자,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안 팔아도 됩니다. 대통령 얘기는 그거지. 너희들 손해 보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에 대한 공포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찔끔 내면서 그 뭐 세금 폭탄이 어떻고 맨날 그랬잖아. 과거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세금 포비아, 세금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이후에 되게 많아졌어.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 50% 넘는 상속세에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 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죠. 조중동이 똑같아. 상속세 낼 바에야 떠났다. 상속세 싫어. 슈퍼리치 떠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KBS나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볼장 다 보고 한국 떴다. 1년만 2배. 슈퍼리치 대탈출. 국고 구멍 숭숭. 요거 보면 막 대한민국이 막 세금 폭탄에 뭐 난리가 난 것 같지. 그다음에 SBS 보니까 상속세 60% 낼 바에야 떠난다. 부자들 2,400명 탈조선 가속화. 이게 뭐 부자 2,400명 딱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뭐 졸라 그지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 위기의식이 느껴질 것 같아요. 구체적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소스를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가 낸 자료인데 이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이 소스를 얻은 곳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뉴 월드 웰스라고 하는 1인 기업이래. 여기서 전 세계 15만 명의 자산가의 DB를 분석해가지고 낸 거래. 응? 근데 부동산 자료도 거의 여기 참조가 안 된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자료인 거예요. 개자료야. 그래서 외국 유수의 매체들은 아예 인용 불가 판정을 내린 소스야. 근데 그거를 다름 아닌 부자들의 집단 대한상의가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쫙 기사를 믿고 쓴 거야. 대한상의가 이제 요거 걷어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이미 뭐 다 엎질러 준 물입니다. 여하튼 이런 마지막 저항, 기득권 부동산 세력의 저항이 창궐하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 고발뉴스가 언론개혁 차원에서 언론재단이
매년 1조 3,580억 정도를 광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지원금 형태로 불출합니다. 언론들에게. 그거를 저희가 전체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료 중에서 또 윤석열 정부 때 광고 받았던 애들한테만 또 따로 별도로 추경으로 50억을 준 거를 입수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전문가 오셨으니까 불법이 확인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텐데